안녕하세요. 소송에 미치다 임변희입니다. 저희 채널의 첫 번째 시리즈로 좋은 변호사 고르기라는 주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그 시리즈의 프롤로그 격으로 왜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어려운지에 관한 것인데요. 변호사를 찾는 문제와 관련한 제 생각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업계는 정보의 비대칭이 아주 심한 편입니다. 당장 유튜브만 봐도 그렇죠.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비슷한 주제로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미 좋은 영상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 근처에 식당이나 카페를 가는 문제와는 다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는 하루 만나보고 별로면 또 내일은 다른 곳으로 가보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죠. 고객은 굉장히 큰 금액의 수임료를 한 번에 지불하게 되고, 또 한 번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또 관련 사건이 있을 때에는 그 사건들이 모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짧아도 몇 개월에서 길면 몇 년까지도 그 변호사와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같거나 비슷한 문제로 변호사를 여러 명을 만날 일 자체가 없으니까 변호사들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할 일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가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경우와는 아주 다른 거죠. 그렇다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서 당신은 어떤 변호사입니까? 라든지 당신은 좋은 변호사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죠. 식당에 가서 여기 음식 맛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또 형사재판을 받게 되거나 또 이혼 소송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 편히 자유롭게 공유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변호사가 어떻더라 하는 정보의 교류가 엄청나게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업무가 성질상 수단 채무에 해당한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결과와는 상관없이 과정에만 충실하면 되는 직업이라는 거죠, 변호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이 정도면 소송은 안 당하겠지, 이 정도면 변협으로부터 징계는 안 받겠지 하는 정도로 정말 최소한의 일만 하더라도 의뢰인이 문제를 삼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들이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도 의뢰인이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돈을 쏟아 부어서 고객을 유입시키고 고객을 현혹시키는 상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질 낮은 서비스로 고객을 실망시키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시간이 갈수록 망하기는커녕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현실이죠. 아무튼 무슨 변호사라고 포털에 검색을 하면 광고가 아닌 게시글을 찾는 게 더 어려운 실정이고요.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 업계도 이제 돈을 더 많이 투입할수록 고객 유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쨌든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좀 함정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진짜로 열심히 하는 변호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이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과는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사업을 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일단 광고를 뿌린 다음에 광고를 보고 온 고객을 거짓말로 현혹을 시키는 거죠. 저희한테 맡기시면 무조건 무죄 나옵니다. 이 사건은 90% 확률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을 예로 들면은 이제 재산 분할 비율 75%로 승소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짓에 가까운 말들을 늘어놓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계약서에 그런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변호사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수단 채무이니까. 바로 그런 지점 때문에 변호사가 함부로 결과를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말이죠. 결국 고객이 맛이 있고 맛이 없고를 판단할 수 없다면 광고만 때려 넣은 뒤에 음식은 아무렇게나 만들더라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정말 열정과 실력을 가지고 고객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지조차 못하고 사무실을 접게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나중에 그 부분 얘기를 할 때 조금 다시 꺼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고객분들이 생애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시리즈는 한두 개 정도 영상으로 끝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혼자서 나와서 말씀드릴 수도 있고 SLB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나와서 논의를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 수도 있고, 사실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면 법적인 부분은 그 변호사가 해결을 하면 되니까 이제 소장을 쓰는 방법,
경찰 조사 잘 받는 법, 뭐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모르셔도 되죠. 그러니까 일단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일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제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단순히 몇 분짜리 영상으로 뭐 이러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춘 변호사를 찾으세요 라고 말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변호사를 한번 선택하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당연하고요. 그래, 뭐 그런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는 건 알겠어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요. 근데 왜?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의 부분에서 뭔가 의문이 남으면, 그러니까 이 변호사를 찾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을 하는 것이 안 된다면 좋은 변호사를 찾는 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테니까, 사실 어떻게의 부분은 가능하면 여러 군데의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올드한 방법이지만 비교적 안전하게 주변에 소개를 받으시라고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또 변호사로서의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지, 좋은 변호사라면 의뢰인에게 어떻게 대하고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같은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 이 변호사 업계를 조금이나마 좀 이해를 하시고 그 관점에서 변호사를 찾으시는 데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변호사로서 고객들이 반드시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로 시리즈 구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